가만히 있어. 지하 주차장에 남자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정아리는 벽에 몰렸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 둘이 다가왔죠. 제발. 그때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만두시죠. 50대 남자 강태준이었습니다. 비켜. 이 사람은 제가 보호합니다. 태준은 할인 앞을 막아섰습니다. 긴장이 흘렀습니다. 결국 남자들은 물러났죠. 할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저를 지켜주셨어요? 태준은 조용히 답했습니다. 당신 없이는 진실을 밝힐 수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자정이 지나면 세상은 조용해집니다. 그러나 정아린의 세계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죠. 형광등 아래 낡은 헤드셋을 쓴 할인은 오늘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22의 나이 야간 콜센터 파견 상담원. 매일 밤 욕설과 민원을 견디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죠. 고객님,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에요. 정중하게 말했지만 돌아오는 건 고함뿐이었습니다. 할인은 참았습니다. 참는 게 일상이었으니까요. 새벽 6시 교대 시간이 되자 할인은 가방을 메고 건물을 나섰습니다. 서울 외곽 반지하 원룸까지는 버스 2번을 갈아타야 했죠. 창밖으로 보이는 새벽 풍경은 아직 깨어나지 않은 도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는 작은 식탁 앞에 앉아 계셨어요. 할인아, 들어왔니? 네, 엄마. 주무셨어요? 어머니는 시력을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그래서 딸의 발소리만으로도 알아차렸죠. 할인은 어머니 앞에 앉아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싸구려 김밥이었어요. 엄마, 아침 드세요. 너는? 저는 나중에 먹을게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할인은 자신의 몫을 살 돈이 없었죠. 식탁 한쪽에는 낡은 메모 수첩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시력을 잃기 전 할인에게 남긴 유일한 물건이었죠. 수첩 안에는 어머니의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할인아, 내 꿈을 포기하지 마. 할인은 수첩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러나 꿈은 이미 포기한 지 오래였어요. 대학도, 디자인도 모든 게 사치였죠. 살아남는 게 먼저였으니까요. 그날도 할인은 잠들기 전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무심코 어머니가 적어둔 전화번호들을 읊었죠. 010-3847-2961, 02-582-3047. 한 번 본 숫자는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수십 개의 번호를 순서대로 틀림없이 기억했죠. 그러나 할인은 그게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무 의미 없는 습관일 뿐이었죠.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할인은 알았죠. 오늘도 어제와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거라는 걸. 그런데 그날 할인은 몰랐습니다. 자신의 평범한 일상 속에 숨겨진 능력이 곧 모든 걸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그날 밤은 평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할인은 헤드셋을 끼고 다음 전화를 기다렸죠. 그런데 이번엔 조금 달랐습니다. 모니터에 VIP 전용 라인이라는 표시가 떴거든요. 할인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파견 상담원이 VIP 라인을 받는 건 규정 위반이었죠. 그러나 전화는 계속 울렸고 할인은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센터입니다. 듣고 계십니까? 목소리는 낮고 긴박했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죠. 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지금 이 통화가 녹음되고 있습니까? 네, 품질 관리를 위해 녹음됩니다. 남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죠. 좋습니다.
제 이름은 강태준입니다. 저는 지금 누군가에게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 통화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리는 숨이 멎었습니다. 고객님, 그런 상황이시라면 경찰에. 아닙니다. 경찰은 안 됩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숫자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태주는 숫자를 읊기 시작했습니다. 계좌번호 389-47-2만 9618, 거래일자 2024년 11월 3일, 금액 8억 2천만 원. 하리는 무심코 숫자들을 머릿속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죠. 숫자의 흐름이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고객님, 네, 죄송하지만 계좌번호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순간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389-47-2만 9618이라고 하셨는데 은행 계좌번호 체계상 맞지 않아요. 세 번째 자리 숫자가 틀렸습니다. 하리는 자신도 모르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거래 금액도 8억 2천만 원이라고 하셨지만 앞서 말씀하신 비율로 계산하면 7억 9천만 원이 맞습니다.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태주는 숨소리조차 죽인 듯 조용했죠. 그리고 마침내 그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하리는 당황했습니다. 저는 그냥 상담원입니다. 상담원이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한번 들은 숫자를, 그것도 오류까지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까? 하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몰랐으니까요. 그저 숫자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을 뿐이었죠. 태주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제 개인 번호를 드리겠습니다. 010-8274-5039. 내일 저녁 7시에 전화해 주십시오. 고객님, 저는 부탁입니다. 통화는 끊어졌습니다. 하리는 헤드셋을 벗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내가 뭘 한 거지?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도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감각이 남았죠. 모니터 화면은 여전히 VIP 전용 라인이라는 문구를 띄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하리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통화가 아니었다는 걸. 다음 날 오후 하리는 사무실로 불려갔습니다. 팀장은 차가운 표정으로 서류 한 장을 내밀었죠. 정아린 씨, 오늘부로 계약 해지입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회사 방침입니다. 더 이상 설명은 없습니다. 하리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이유도 경고도 없었죠. 그저 쫓겨나는 거였습니다. 팀장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은 없습니다. 그냥 필요 없어졌을 뿐이에요. 팀장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대화할 여지가 없었죠. 하리는 짐을 챙겨 건물을 나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병원비, 월세, 생활비. 머릿속이 하얘졌죠. 집으로 가는 길, 하리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따라오는 것 같았죠. 뒤를 돌아보자 검은 점퍼를 입은 남자 2명이 멀찌감치 서 있었습니다. 하리는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러나 남자들도 따라왔죠. 골목 입구에 도착했을 때 하리는 숨을 참았습니다. 남자 하나가 반지하 계단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담배를 피우며 하린의 집 문을 응시하고 있었죠. 하린은 더 이상 집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습니다. 발신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죠. 그러나 하린은 알았습니다. 강태준의 번호였습니다. 당신을 보호해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지금 당장 안전한 곳으로 가십시오. 위치를 보냅니다. 하리는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죠. 그러나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리는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 후 하리는 강남의 한 카페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강태준이 있었죠. 50대 중반 회색 정장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신을 이런 일에 휘말리게 해서요. 태준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왜 저를? 당신이 그날 밤 지적한 숫자 56, 그게 문제였습니다. 태준은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금융사 내부 감사 책임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불법 자금 세탁 증거를 찾고 있었죠. 그런데 당신이 제가 몇 달 걸려도 찾지 못한 오류를 단 몇 초 만에 찾아냈습니다. 하리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그들이 움직였습니다. 태주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도혁. 우리 회사 실세입니다. 불법 자금 세탁의 주범이죠. 그는 당신의 존재를 알았고 당신을 제거하려 합니다. 제거요? 당신은 이제 증인입니다. 그들에게는 위협이죠. 하리는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상담원일 뿐이에요. 그러나 당신은 숫자를 기억합니다. 완벽하게요. 태주는 하린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당신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하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공포와 혼란이 동시에 밀려왔죠.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태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2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첫째, 지금 모든 걸 잊고 숨어 사십시오. 둘째, 저와 함께 그들을 무너뜨리십시오. 하리는 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왜 그래야 합니까? 당신이 아니면 안 됩니다. 당신만이 그 숫자들을 기억할 수 있으니까요. 하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는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직장도 잃었고 이제는 목숨마저 위험했죠. 그런데 태주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봅니다. 그들의 범죄는 계속될 겁니다. 하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양심과 현실이 충돌했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하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돕겠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하리는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자신의 모든 일상을 무너뜨릴 거라는 걸. 그날 밤 하리는 낯선 숙소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은 어두웠고 거리는 텅 비어 있었죠. 하리는 무릎을 끌어안고 앉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외로웠습니다. 세상은 너무 컸고 자신은 너무 작았죠. 어둠 속에서 하리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이틀 후 하리는 낯선 건물로 불려갔습니다. 강태준이 동행했지만 그의 표정은 어두웠죠. 최대한 조심하십시오. 오늘 만날 사람은 위험합니다. 하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최상층에서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자 넓은 회의실이 나타났죠. 테이블 끝에는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서도혁. 50대 후반 회색 머리를 단정히 넘긴 남자였습니다. 정장은 고급스러웠고 표정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죠. 앉으시죠. 도혁은 손짓했습니다. 하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도혁은 하린을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마치 물건을 평가하듯 말이죠. 정아린 씨, 22, 야간 콜센터 파견 상담원. 도혁은 서류를 넘겼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시력을 잃으셨다고요. 참 불쌍하네요. 하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당신이 숫자를 잘 기억한다던데요? 네. 그래서 태준 이사님이
당신을 데려온 거겠죠. 도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는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나는 잘 모르겠어요. 내가 뭘 안다고? 하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은 그저 운 좋게 숫자 하나를 주었을 뿐입니다. 재능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초라하죠. 도혁은 차를 마셨습니다. 태준 이사님, 이 친구가 정말 도움이 될까요? 태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혁은 할인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 세상에 수없이 많습니다. 가난하고 배운 것 없고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왜 내가 당신을 믿어야 합니까? 할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도혁은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당신 어머니 지금 당장 수술이 필요하다면서요? 망막 재건 수술. 비용이 만만치 않죠. 할인은 숨이 멎었습니다. 내가 비용을 대줄 수도 있습니다. 전액 말이죠. 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당신이 본 것, 들은 것, 기억한 것 모두 잊으십시오. 그리고 태준 이사님과의 연락도 끊으십시오. 도혁은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서명만 하면 됩니다. 어머니도 살리고 당신도 평범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나쁘지 않은 거래 아닙니까? 하리는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뭘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숫자나 외우는 기계일 뿐이죠. 도혁은 일어섰습니다. 오늘 밤까지 답을 주십시오. 그는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하리는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리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서류는 여전히 손에 쥐어져 있었죠. 나는 대체 뭐지? 하리는 중얼거렸습니다. 가치 없는 사람, 운 좋게 주운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리는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기다리고 계실 어머니,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어머니. 엄마, 저는. 하리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러나 눈물은 멈추지 않았죠. 하리는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무력할까? 분노가 밀려왔습니다. 자신에게, 세상에게, 모든 것에게요. 하리는 울부짖었습니다. 소리 없이 그러나 온몸으로 울었습니다. 자존감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스스로를 혐오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나서 하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밖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하린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안 돼. 하리는 중얼거렸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하리는 서류를 구겼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에 던졌죠. 나는 이대로 끝나지 않을 거야. 하리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서기로 했습니다. 비록 약하고 초라하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리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강태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 끝까지 해보고 싶어요.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하리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체념하지 않는 눈빛이었죠. 하리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싸울 거라고. 그날 밤 하리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낡은 수첩이었죠. 페이지를 넘기다 하리는 멈췄습니다. 수첩 뒷장에는 아버지의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리나, 이 숫자들 기억해봐. 하리는 그 글씨를 보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10살 무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공책에 숫자를 적으며 말했죠. 하리나, 세상은 숫자로 거짓말을 해. 거짓말이요? 그래.
근데 진실은 항상 패턴을 남긴다. 아버지는 숫자들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봐. 3, 7, 15, 31. 다음 숫자는 뭘까? 하리는 고민했습니다. 63이요. 맞아. 어떻게 알았어? 2배의 1을 더하면 돼요. 아버지는 웃었습니다. 우리 딸 똑똑하네. 그날 이후 아버지는 매일 숫자 놀이를 했습니다. 계산도 패턴도 모두 놀이였죠. 하리는 그게 재미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곧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숫자 놀이도 끝났죠. 하리는 눈을 떴습니다. 수첩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적어둔 숫자들을 읊었죠. 389-47-2만 9618. 하리는 멈췄습니다. 이 숫자 강태준이 말한 계좌번호와 비슷했습니다. 하리는 급히 노트북을 켰습니다. 태준이 보낸 자료를 열었죠. 그리고 비교했습니다. 수첩 속 낙서들과 실제 금융 거래 내역을. 패턴이 일치했습니다. 하리는 숨을 삼켰습니다. 이게 어떻게 어머니는 왜 이 숫자들을 적었을까요? 아니,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하리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숫자들의 의미를, 그리고 하린에게 그 능력을 물려준 겁니다. 하리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버지,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각성했습니다. 자신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우연도 아니었죠. 이건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었습니다. 하리는 수첩을 꼭 쥐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알겠어요. 하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이 능력을 제대로 쓰겠다고. 아버지가 남긴 진실을 찾아내겠다고. 하리는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숫자들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하리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싸워야 하는지. 사흘 후 하리는 강태준을 만났습니다. 준비됐습니까? 태준이 물었습니다. 하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보여드릴게요. 하리는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숫자들이 빼곡했죠. 이게 뭡니까? 서도역의 자금 흐름입니다. 태준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떻게 기억했어요? 제가 콜센터에서 받았던 모든 전화, 그 안에 담긴 계좌번호, 거래 내역, 날짜, 금액, 모두요. 하리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도역은 여러 명의 이름으로 계좌를 쪼갰습니다. 그런데 패턴이 있어요. 모든 거래가 3일 간격으로 이루어졌고 금액은 항상 7억에서 9억 사이였죠. 태준은 노트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결정적 증거입니다. 하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뭡니까? 이 거래 중 일부는 태준 이사님 명의 계좌도 포함돼 있습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2022년 8월 14일 계좌번호 485-29-37104. 태준 이사님 명의죠. 도역의 자금이 이 계좌를 거쳐갔습니다. 하리는 태준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사님도 알고 계셨죠? 태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린을 응시할 뿐이었죠. 하린은 말을 이었습니다. 이사님은 도역의 범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지 않았어요. 침묵했죠. 그건 왜입니까? 두려워서요? 아니면 이득이 있었나요? 태준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공범이었습니다. 하리는 숨을 참았습니다.
도역은 저를 매수했습니다. 승진, 돈, 안전, 모든 걸 약속했죠. 그래서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이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찾은 겁니다. 하리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사님의 면죄부였던 거네요. 아닙니다. 거짓말 마세요. 하리는 노트를 닫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지켜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사님의 보호도 필요 없어요. 하리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하린 씨, 혼자서는 위험합니다. 상관없어요. 저는 이미 위험 속에 있었으니까요. 하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사님이 양심이 있으시다면 제게 한 가지만 주세요. 뭡니까? 도역을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세요. 제가 직접 말하고 싶습니다. 태준은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틀 후 하리는 다시 그 회의실에 섰습니다. 서도역은 여전히 차가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또 왔군요. 하리는 대답 대신 노트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당신이 찾던 증거예요. 바로 저입니다. 도역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 안에 당신의 모든 거래 내역이 담겨 있어요. 계좌번호, 날짜, 금액, 패턴, 모두요. 하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제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죠.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당신을 무너뜨릴 사람은 바로 접니다. 도역은 노트를 집어들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그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죠. 이건 당신의 끝입니다. 하리는 눈빛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도역은 노트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린을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에는 처음으로 두려움이 서려 있었죠. 판세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한 달 후 국회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대형 금융사 불법 자금 세탁 사건. 언론은 연보도했고 사회는 들끓었죠. 청문회장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 한가운데 정아린이 서 있었습니다. 증언대 앞이었습니다. 하리는 마이크를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죠. 증인, 성함과 신분을 밝혀주십시오. 의장이 물었습니다. 하리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정아린입니다. 22, 전 야간 콜센터 상담원이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카메라가 하린을 향했죠. 실명이 공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린은 각오했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증인은 서도역 피의자와 어떤 관계입니까? 없습니다. 저는 단지 그의 범죄를 목격했을 뿐입니다. 어떻게 목격했습니까? 콜센터 근무 중 우연히 VIP 전용 라인을 받았습니다. 그 통화에서 불법 거래 정황을 들었고 숫자들을 기억했습니다. 기억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리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저는 한 번 들은 숫자를 잊지 않습니다. 이 노트에는 서도역의 모든 거래 내역이 담겨 있습니다. 계좌번호, 날짜, 금액, 패턴, 모두 제 기억으로 재구성한 겁니다. 청문회장이 술렁였습니다. 의원들이 노트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이 자료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와 일치합니다. 하리는 계속 말했습니다. 서도역은 2020년부터 최소 300억 원 이상을 세탁했습니다. 여러 명의 차명 계좌를 이용했고 거래 주기는 정확히 3일이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이 노트가 증거입니다. 그리고 제 증언이 증거입니다. 하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카메라는 하린의 얼굴을 클로즈업했습니다.
의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증인은 왜 이 자리에 섰습니까? 신분을 숨길 수도 있었습니다. 하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숨고 싶었습니다. 두려웠으니까요. 그러나 숨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하리는 청문회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가난하고 배운 것도 없고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런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리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말하고 싶었습니다. 정아린이라는 이름으로 진실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청문회장은 조용해졌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도혁은 체포되었습니다. 혐의는 명백했고 증거는 충분했죠. 금융사는 대규모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관련자들이 줄줄이 소환되었습니다. 강태준도 사임했습니다. 그는 할인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죠. 미안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사님도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노력하겠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숙이고 떠났습니다. 할인은 병원에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수술이 끝난 날이었죠.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회복하면 시력도 많이 돌아올 겁니다. 정말요? 네. 걱정 마세요. 할인은 눈물이 났습니다. 안도와 해방감이 동시에 밀려왔죠. 병실 문을 열자 어머니가 누워 계셨습니다. 엄마. 할인아? 네, 엄마. 저예요. 할인은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다 끝났어요. 뭐가? 힘들었던 일들이요. 이제 괜찮아질 거예요. 어머니는 할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고생했구나. 아니에요. 전 괜찮아요. 할인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복잡하고 어려웠지만 할인은 알았습니다. 정의는 통한다는 걸, 그리고 자신이 더 이상 약하지 않다는 걸. 할인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희망도 있었죠. 할인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고 이제는 믿었으니까요. 3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할인은 새로운 곳에 서 있었습니다. 국책 데이터 분석 연구소. 청문회 이후 여러 곳에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중 할인이 선택한 곳은 이곳이었죠. 정아린 씨, 오늘부터 저희 팀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팀장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할인은 미소 지으며 손을 잡았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사무실은 깨끗했고 동료들은 친절했습니다. 할인은 자신의 책상에 앉았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새로운 프로젝트 파일이 떠 있었죠. 숫자로 세상을 읽는다. 할인은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있었으니까요. 퇴근 후 할인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가 퇴원하는 날이었죠. 병실 문을 열자 어머니가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엄마. 어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할인을 보며 미소 지었죠. 할인아. 내가 보여. 네, 엄마. 저예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술 후 시력이 많이 돌아왔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딸의 얼굴을 볼 수 있었죠. 할인은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이제 집에 가요. 그래. 집에 가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할인은 어머니와 나란히 걸었습니다. 거리는 평화로웠습니다. 할인아. 네, 엄마. 내가 자랑스럽다. 할인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니야. 넌 용감했어. 어머니는 할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아버지도 그랬을 거야. 자랑스러워했을 거야. 할인은 울컥했습니다. 지난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두려웠던 밤들, 무너졌던 순간들, 그리고 다시 일어섰던 아침들. 엄마, 저 이제 괜찮아요. 그래. 넌 정말 강한 아이야. 그날 밤 하리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낡은 수첩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남긴 수첩이었죠. 하리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엄마, 저 이제 알겠어요. 하리는 한 줄을 적었습니다. 재능보다 중요한 건 자신을 믿는 순간이에요. 하리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숨지 않아도 되겠죠.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하리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공기는 상쾌했고 하늘은 맑았죠. 하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야. 이제 하리는 알았습니다. 침묵은 안전이 아니라 또 다른 폭력이라는 걸. 그리고 용기는 두렵지 않은 게 아니라 두려워도 나아가는 것이라는 걸. 하리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을 기다렸습니다. 처음으로 스스로 선택한 내일을. 다음 날 아침 하리는 어머니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었죠. 잘 먹겠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하리는 그 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름 없는 사람이 아니야. 정아린. 그 이름으로 하리는 세상을 살아갈 것이었습니다. 두렵지 않게, 떳떳하게, 그리고 희망을 품고.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당신은 충분히 강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용기는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아린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평범하다고 느껴질 때, 초라하다고 생각될 때, 그럼에도 용기를 내는 순간이 진짜 시작입니다. 당신 안에 숨겨진 힘을 믿으세요. 침묵은 안전이 아니라 또 다른 폭력입니다. 두려워도 괜찮습니다. 나아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강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비비스톤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